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주차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발표를 온라인 강의가 만약에 한 학기 내내 지속이 된다면 이제 발표를 하지 않게 되어서 어쩌면은 뭐 괜히 이 강을 만들었다 또는 뭐 들었다라는 생각이 서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5월 안에는 좀 캠퍼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래 보면서 어, 일단 이 강 잘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도 좀 더 이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저널 페이퍼를 선정해서 발표한 자료를 예시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좀 더 발표 준비를 할 때, 요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으로도 따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어,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강의가 지속되면 취소가 되겠고, 이제 그 공지가 아마 4월이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 편성이 거의 다 된 상태이고, 이제 몇 분만 회신을 안 주셨는데, 뭐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최종 조 편성은 이제 온라인 강의 한 학기 내내 지속 여부가 발표가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좀 편성을 해서 공지를 다시 이제 그 e클래스 공지사항에 정확히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아직 메일로 회신 안 주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로 랜덤 조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와 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2009년에 석사과정이던 시절에 이제 저널 논문을 하나 선정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슬라이드는 17장이고요. 앞뒤 자르면 주요 내용은 10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장에는 이렇게 저널 페이퍼의 제목을 적었고, 이제 굴 생물종에서 mRNA 익스프레션을 살펴본 연구예요. 뭐 어떤 종류의 mRNA를 찍었는지는 이제 이후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에 저자 밝혀주시는 것이 좋고,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 그리고 실린 저널의 그 정보, 시기 정보나 서지 정보 같은 것들을 여기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장은 목차고, 목차는 꼭 쓰시진 않아도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이기 때문에 거의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인트로덕션 부분에는 이 연구가 대략 어떤 내용일 것인지, 그리고 왜 했는지, 그리고 그 논문을 읽으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카드뮴과 산화손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뮴 설명하고 산화손상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산화손상을 일으키는 것들 중에도 뭐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 그 개념인지, 중요한 키워드인지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산화손상의 과정을 나타내는 일종의 기전 가설 그림인데 이것도 이제 논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뤄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파트로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mRNA가 어떤 독성의 그 표지, 바이오마커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를 알기 위한 논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산화손상을 받았을 때 생기는 mRNA 지표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클로닝이라고 하는데 시퀀스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처음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이 카드뮴 자체가 뭐 물고기에 어떤 독성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산화손상을 일으키는지 자체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저도 물고기 독성 실험을 계획을 하면서 여기서 사용한 그 DNA 시퀀스를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걸 좀 참고해서 저도 이제 산화손상의 지표로 활용을 하려고 이제 정보 습득을 위해서 정리한 그 목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선정하게 됐고 여기서 이런 그 주제로 논문을 썼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논문 연구 방법이고요. 뭐 이런 독성 실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이렇게 어떤 물질을 썼는지, 어떤 조건에서 했고, 기관과 농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이죠.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실험에 대한 이해가 뭐 논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결과를 알려드리는 화면인데, 네, 보시면 뭐 제가 처음에 그 cDNA나 아니면 mRNA의 정보를 알고 싶어서 봤다고 했죠. 그래서 산화손상 마커 중에 하나인 이 CAT의 뭐 전체 DNA 시퀀스 정보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결과입니다. 계속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지표에 대해서 또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이제 잘 바이오마커가 발견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 실험을 한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기가 시퀀싱한 걸 가지고 같이 원래 알고 있던 산화손상 지표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새로 내가 발견한 mRNA 수준도 똑같이 증가를 하더라. 라는 것으로 이제 이 저자들은 자기가 발견한 정보가 맞다라는 것을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결론 부분 이전에 하셔도 되고 이후에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본인이 느꼈던 점, 생각했던 점, 그리고 좀 궁금했던 점, 강의에 비추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여기서처럼 그 논문 자체에서 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거나 하는 부분을 저자들이 디스커션을 열심히 해뒀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디스커션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뭐 관련된 자료라서 이제 또 추가해놨고, 뭐 옥시데이티브 산화 손상이 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이제 네,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논문도 이제 저널 논문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번 논문은 앞에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카드뮴에 노출시켜서 실험한 연구를 다룬 논문이라면 이제 이 연구는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그 화학물질이 있어요. 저희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쓰이는 화학물질인데 이게 이제 그 아기 키우는 엄마의 모유에서 얼마나 측정되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그 노출 모니터링 연구입니다. 위해성 평가를 할 때 나중에 저희가 실제 뭐 이 물질이 프라이팬에 많이 쓰이는데 프라이팬에서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그게 사람으로 오는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시나리오 기반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그 프라이팬을 쓰는 사람에게 뭐 혈액 또는 뭐 모유, 그다음에 소변 이런 생체 시료를 수집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과부라 화합물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프라이팬을 아예 안 쓰는 사람에서의 과부라 화합물 농도, 그리고 프라이팬을 아주 자주 쓰는 사람에게서의 과부라 화합물 농도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몸속에서 나타난 과부라 화합물의 양이 입으로 얼마나 먹었는지 역추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간단한 역추정식을 배우시게 될 텐데 이제 그걸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이제 노출량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그 노출량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이제 노출 평가 쪽에서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노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의 몸속에서 얼마나 노출되고 있고 또 모유라는 것은 아기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모유를 분석하면 엄마의 생체 시료이기는 하지만 이제 아기가 얼마나 먹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시나리오 기반 노출량 평가에도 잘 활용이 될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네, 잠시 컴퓨터 정리를 했고요. 다시 논문을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논문의 목적,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 한 파트가 있고 이제 이후로 논문에 대한 실험 방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부라 화합물이 무엇인지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물질이 대체 왜 중요해서 논문에서 다뤘는지를 강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워낙 환경이나 몸속에서 잔류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물질이고 최근에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사용이 되고 있어서 환경 그리고 이제 인체 건강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논문이 그 엄마의 모유에서 과부라 화합물을 분석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 왜 이제 모유를 선택해서 하필이면 과부라 화합물을 측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저널 페이퍼의 백그라운드에도 강조되고 있고 발표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브레스트 밀크가 모유인데 모유에서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락테이셔널 트랜스퍼, 아기에게 수유를 통해서 얼마나 가는지를 계산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만큼의 사람에게서 모았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 연구는 아주 초창기여서 인구 집단의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12명에게서 받았으나 이 모유와 혈액을 모두 한 사람에게서 이제 받아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마의 혈액에 이만큼 있으면 모유에 이만큼 있어서 아기에게 이만큼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서 이제 좀 비교적 소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 결과를 많이 강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좀 필요한 참가자 정보라던가 연구 정보를 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제 과부라 함물을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그 방법들은 제가 만약에 이제 기기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기기 분석을 하면서 과부라 함물을 좀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 또는 처음으로 뭐 모유나 혈액 시료에서 과부라 함물을 분석하게 되었는데 방법을 좀 자세히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는 이유는 뭐 방법은 신뢰도 있게만 됐다면 뭐 그랬으니까 페이퍼로 발표가 됐을 거고 그러하니 이제 모유에서 얼마나 있는지 그 값을 활용해서 아기에게 얼마나 가는지를 보겠다.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이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발표 준비하실 때도 내가 논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연관 지어서 이제 내용 구성도 적절히 뺄 부분은 빼고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 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논문들이 이제 이물질은 얼마가 나왔고 뭐 이물질은 얼마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노출 결과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 그리고 피겨 위주로 발표를 준비하시면 좋은데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서 이제 저자들이 실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과부라 함물이 줄어드는지 또는 늘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프죠. 그리고 이제 혈액에서 높은 사람은 모유에서도 높나 뭐 이런 걸 보기 위한 분석 결과입니다.
네, 뭐 예측하시듯이 상관성이 아주 높죠. 세럼에서 가장 높았던 1번 사람은 모유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뭐 1, 2, 3, 4, 5, 6, 7, 8, 9, 12번까지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인데 모두 이제 선형의 상관관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라합물이 사실 최근에 와서는 500종 이상 있다고 알려지는데 이때는 4개만 가지고 어떤 과부라 화합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과부라 화합물인가를 분석을 했어요. 사람의 생체 시료 기준으로. 그랬을 때 이제 PFOS라는 물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앞에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이 결과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디스커션에서 강조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과부라 화합물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했다 이런 것도 디스커션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 혈액이랑 모유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긴 했는데 모유보다는 혈액에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이유는 이 현상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은 역시 이제 그 논문 자체에서 저자들이 디스커션으로 좀 많이 다뤄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독자들도 읽으면서 궁금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게 보통은 더 지질에 잘 녹는데 지방 함량이 높은 모유에서는 왜 더 적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설명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이때는 지금은 좀 많이 밝혀지긴 했어요. 이때는 논문의 저자들도 그렇고 독자들도 그렇고 기전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소량이기는 하지만 이동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설명하면 좋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기에게 먹게 되는 양, 과부라화물 자체를 얼마나 먹는지에 대한 계산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리스크 어세스먼트인데 하루에 먹는 양이 203 나노그램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했을 때 203으로 계산이 되었다면 이 양은 과연 이제 PFOS라는 물질이 안전하다고 설정된 그 허용 기준치랑 얼마나 다른가, 높거나 낮은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평가를 해서 위해성 평가까지 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죠. 그리고 이 연구는 왜 중요했는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혈액 중 PFC 과부라화물 농도와 모유의 과부라화물 농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뭐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추세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어느 정도 과부라화물이 가는지도 계산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언제나 뭐 과학적인 연구들이 그렇긴 하지만 한계 또는 퓨처 스터디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안전치 그리고 아기를 대상으로 한 뭐 안전치라던가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발표 자료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약 15장 분량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조별로 준비를 하시니까 뭐 결과나 뭐 실험 방법, 연구 방법 이런 거야 워낙 객관적이고 또 저널에 그 페이퍼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만 잘 하면 되는 것이어서 크게 이견이 없겠지만 이제 본인들이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그 다음에 느낀 점 또는 이제 이런 의견을 주장할 내용, 디스커션이죠. 이제 디스커션 할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슬라이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원래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와서 제가 올려드린 강의 자료, 유해성 확인에 대한 3강 자료를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학물질 노출의 일반 원칙,
위해성 평가의 1번 원칙과 개념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슬라이드입니다. 위해성 평가가 이제 우리가 지금 유해화학 물질 관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를 왜 하는지, 그리고 위해성 평가란 무엇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위해성 평가를 왜 하는지는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되는데, 그 노출에 따른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해야 하고, 노출이 된다면 그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에 보시듯이 이제 그 대상은 개인 또는 집단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개인과 집단은 역시 사람 아니면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체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영향을 평가를 하는데 단지 주관적으로 뭐 이러이러할 것 같다.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그림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이제 위해성 평가의 단계이고요. 저희는 이제 1단계에 와 있습니다. 유해성 확인 단계이고 Hazard Identification, 유해성 확인이라고 이제 1단계를 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이 뒤로 넘어가기 이전에 어떤 유해인자가 이제 대상으로 주어지면 그 유해인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이후에 수행되는 이 유해성 평가나 노출 평가도 사실 정보를 습득해서 계산하고 평가해야 될 부분도 많기는 하지만 이제 이 유해성 확인 부분은 더더욱 좀 전반적으로 이 물질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독성 평가를 하고 어떻게 노출 평가를 해야 하는지까지를 이제 기획하는 수준의 정보 습득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유해 인자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뭐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아셔야 하긴 하니까 유해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유해 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그림인데 유해성과 위해성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리스크, 영어로는 리스크이고 우리말로는 위해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위해성은 다시 보시면 노출과 독성, 이게 유해성이죠. 노출과 유해성을 조합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톡시시티, 유해성만 있다고 해서 위해성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인자가 있죠. 뭐 공기, 그 다음에 먹는 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뭐 나쁜 공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약한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유해성이 매우 낮다,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보면 이 부분이 0이 되겠다, 톡시시티 부분이. 그리고 익스포저가 이때는 아무리 높아져도, 다시 말해서 먹는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리스크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인자들이 또 있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이제 발암성 물질들, 뭐 담배 연기나 최근에는 햄 이런 이제 가공육도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익스포저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면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면은 당연히 이제 잘 알려진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톡시시티, 유해성에 대한 값이 아주 큰 숫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리스크가 같이 올라갈까요?
보통 성면은 이제 건물 자체를 해체하거나 일부러 이렇게 쳐서 분해하지 않는 이상 평소에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방사선처럼 이렇게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 톡시시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익스포저가 0이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저희에게 성면의 리스크는 0이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위해성 평가를 할 때 이제 성면의 위해성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막혀 있는 건물에서 뭐 평소 방에서 성면이 얼마나 배출돼서 리스크가 얼마이냐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성면의 함유량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배출될 여러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럴 때 사람에게 미치는 바람 위해도 캔서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포저나 톡시시티가 어느 한쪽이 0이 된다는 걸 예로 들기 위해서 제가 먹는 물과 성면의 예를 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까처럼 이 먹는 물 성면이라고 해서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 썼듯이 주변의 환경, 조건 등에 따라서 언제나 유해인자의 독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 화학적 성상에 대해서 이따가 DB 같은 것들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입력하는 이유는 이물질이 만약에 배출이 되었을 때 물속에 오래 남아있느냐 또는 공기 중으로 빨리 날아가느냐 또는 토양 속에 침적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값이어서 입력을 하게 되고 그 성상에 따라서 어쨌든 공기를 조심해야 되는지 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환경을 따져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내 작용,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뀌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평가 대상 집단의 뭐 성별, 연령, 영양 상태, 과거에 알았던 병력이나 만성병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톡시시티의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제 위해성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해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이나 조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꼭 아시고 이제 위해성 평가에 임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지루하기는 한데 환경보건법에서 이제 저희가 위해성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유해인자가 무엇인지를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서 다루게 된 부분이고요. 슬라이드 위주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위해성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환경 유해인자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 유해인자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듯이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법 두 가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환경 유해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 및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오염을 뜻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제시하는 범위와 약간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유해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것인데 이제 보시듯이 유독물질, 그다음에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거나 제한이 되었거나 금지가 된 모든 화학물질, 그리고 이제 좀 위중하게 사고를 대비하고 있는 물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부 또는 연구자 차원에서 유해성이나 위해성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이 먼저 있습니다. 화평법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유럽에서 먼저 이와 관련된 제도가 생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좀 주요하게 보시면 이제 어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아니면 그 성분이 전체 혼합물 형태로 이제 들여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분이 이제 기존에 등록된 화학물질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기존 화학물질인지 아니면 다른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물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정보를 이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화학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큰 사업체들은 이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존 화학물질,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 물질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드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있든 없든 간에 이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다루려는 사람은 이렇게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첫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다음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